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FAT 1급 기출문제 제33회 2월 23일 기출됐던 33회 FAT 1급 기출문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먼저 볼게요. 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답니다. 33회 FAT 1급 A형 기준으로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풀기 전에 FAT 1급 이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좀 오버페이스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FAT 1급이 초급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너무 오히려 TAT 1급이 상당히 쉬웠고 TAT 2급은 뭐 평이한 수준이었고 FAT 1급은 너무 꽈어요. 너무 꽉고 좀 엿먹으라고 낸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좀 그렇게 총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잘 안 나는 게 나왔어요. 1번을 보면은 저게 과연 뭔지 그죠? 예.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1년 초과에 사용이 제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년 초과 그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뭐 목적 이거 유동자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맞고요. 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도 맞거든요. 잘 안 쓰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바로 2번 갈게요. 자, 2번입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했다. 진짜 이건 너무했다. 이게 FAT 1급인데 진짜 엿먹어봐라 하고 TAT 2급 정도 수준에 되는 걸 냈어요. 월할 상각도 모자라서 이제 뭐 이건 뭐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좀 이 정도는 FAT 1급인데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 제가 뭐 아닥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너무했어요. 내가 봤을 때. 예. 자, 그럼 뭐 다 어렵게 내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부분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은 현재 이제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0만 원인 거고 그죠? 감가상각 누계. 그럼 장부 금액은 480만 원. 요게 이제 1월 1일 현재의 장부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취득일자는 크게 의미 없어요. 잔존가치 0원에 10년이면 580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감가상각이 여기서 요게 이제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인데 이제 월화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월 1일이기 때문에 한 달치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 곱하기 5년. 이렇게 정액법 공식대로 하죠. 예. 정확하게 하면은 빼기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나누기 5년 이렇게 하시고 곱하기 이제 1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게 금액이 얼마가 계산되냐면 한 달치가 5만 원이 나와. 참 10년이구나. 죄송합니다. 5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5만 원 한 달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분계를 하면 여기에 이제 5만 원이 가산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475만 원이 이제 장부 금액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75만 원짜리 장부 금액이 있는 거를 580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회계 처리를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우선은 2월 1일이니까 1월 31일까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이제 5만원 아까 계산된 5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부분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 이제 취득원가가 600만원인 건 변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125만원이 되는 거니까 475만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2월 1일날 처분을 할 때는 자 이제 일단 대변에 건물이 가겠죠. 건물이 600만원만큼 이렇게 갈 거고요. 건물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이 125만원 선상각 후처분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얼마 받았다는 얘기 없죠. 현금으로 그냥 하죠. 현금으로 그냥 58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5만원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사실 이게 뭐 TAT 2급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이 풀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조합을 TAT 2급, FAT 1급 봤다 그럼 요건 할만한데
그냥 이제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셨을 때는 월할삼각 개념이 아직 이렇게 많이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결과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분 손익도 구해야 되고 평가 손익도 구해야 되는 되게 귀찮은 문제가 사실 돼요. 요걸 갖다가 이제 판서로 한번 쭉 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12월 1일 회계 처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200주를 주당 8,000원인데 이제 액면 금액은 무시하면 되겠고요. 160만원에 취득을 한 거가 되겠죠. 그럼 현금으로 샀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돼 있었냐면 160만원이 이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손익계산서는 뭐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에 100주를 처분했다, 반을 처분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반만 파는 거니까 이제 장부 금액이 8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이제 80만원만큼만 남아있는 게 맞는 거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만원에 처분했다고 돼 있으니까 8,000원짜리 만원에 처분하면 100주 100만원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만원만큼이, 그렇죠,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이제 20만원.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예, 칸이 좀 모자라서 널찍하게 쓸걸. 자, 이제 20만원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날 저 남아있는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가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00원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주가 7,000원이면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에 따른 처분 이익은 그냥 누적치로 쭉 다 반영을 하면 20만원이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퉁퉁 치면 이제 그냥 플러스 10만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엔 이익이 10만원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건데, 평가 분개까지 해드리면 단기매매 증권에 따른 평가 손실이 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귀찮은 거예요. 되게 뭐 풀지 못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좀 빠듯하죠. 이렇게 되면 FAT 1급 보시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회계 1급까지 갔다가 보통 이제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떨어지면서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전산회계 1급을 따시고 바로 전산세무 2급을 가시기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시거나, 그 이제 연습량이라든가 이런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물론 뭐 TAT 1급이나 TAT 2급 수준에서 보시면 이건 별거 없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어쨌든 좀 그렇다는 겁니다. FAT 1급 수준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FAT 1급 책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다 봤고 전산회계 1급 책도 봤거든요. 제가 혹시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어느 출판사에 무슨 책이 회계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을 FAT 1급 수준에서 명시를 했는가. 이건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 단계에서 되게 좀 작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게 좀 왜 물론 이제 뭐 범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중에 교재에 이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평가 범위에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뭐 뒤져보면 있겠죠. 근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얘는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뭐 법에서 이제 뭐뭐 법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고, 사실 이제 대부분 뭐 퍼센테이지라든지 또는 뭐 삼각방법은 사실 법으로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꾼다, 이거 사실 법에서 법인데 옛날에는 정책의 변경에 감가상각 방법도 포함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삼각방법을 여기다 넣어서 들어가더라고요. 대손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정률 지금처럼 내용연수 여기, 그다음에 뭐 판단 변경, 이런 것들은 추정의 변경이 맞고요. 이건 정책의 변경인데 TAT 2급 정도 수준에서 보통 보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3번 찍으신 분들은 맞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TAT 1, 2급, TAT 2급하고 FAT 1급 같이 보시는 분들이었으면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냥 생으로 FAT 1급 보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5번입니다. 3월 상품 제거장이다. 좀 미안했나봐요. 좀 쉽게 냈죠, 이거는. 1번은 조금 이상했고. 뭐 1번도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사실, 뭐, 그렇죠. 어쨌든, 월말 재고자산을 물어봤어요. 재고자산을 물어봤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수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 날라갔고, 여기서 이제 날라가고, 200개가 남았다는 거죠. 곱하기 1,400원. 이렇게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랑 해서 더하시면 돼요. 두 개를. 이게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48만 원. 그쵸? 잠깐. 28만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28만 원. 28만 원. 계산기 안 쓰려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요게 26만 원. 그래서 합치면은 54만 원 나오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다면 이제 판 것만 갖고 계산하면 되고, 재고를 물어봤다면 이제 남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이거야말로 이제 FAT 1, 2급 정도 수준의 문제죠. 일단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고요. 부가세 수금은 유동부채죠. 두 가지입니다. 다 와라.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7번 볼게요. 자, 등산용품을 이제 도매하는 항공의 가와나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옳은 것을 했어요. 업무용 사무기기를 처분했다라고 하면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니까 이건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일단 1, 2번은 틀렸죠. 사무실에 사용한 유선 전화요금 발생액은 통신비라고 하죠.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러면 답 4번밖에 없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정상감모 비정상감모를 따지지 않고 그냥 감모손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순수량 가치는 평가손실 계산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이제 문제 주어졌으니까 순수량 가치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 요렇게 차이 나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000원이에요. 6,000원이고 답 3번이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 실제 재고자산의 금액과 손실형 가능가치에 대한 금액 있죠. 이게 이제 5,000원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평가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손실을 물어봤다면 2번이 정답이고요. 감모손실을 물어봤으면은 3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회계 그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련된, 그 중에서 내부 통제 제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면요, 답은 사실 기태예요. 우리 기태가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을 보지 않았어요. 다 지금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그죠? 얘만 지금 딴 데 보고 있죠. 답은 4번인데 이거 출제자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우선은 선생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오늘은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에요.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위험평가도 있다. 통제 활동도 있다. 뭐 모니터링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작성은 아니죠. 그리고 기태는 선생님을 안 보고 버르장머리 없이 딴 데 보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정답은 4번 기태입니다.
좀 황당한 문제죠. 선생님을 안 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공이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 자,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선수 임대료로 처리했다라는 식으로 가정을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임대료 T 계정을 그려 놓으시고요. 선수 임대료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가 대변에 발생을 하고요. 기말이 차변에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말이라고 돼 33,000, 26,000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기초는 33,000원, 기말은 26,000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가 6만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임대료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임대료. 그래서 요게 6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나중에 분개를 하게 되면 삭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T 계정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임대료를 보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는 현금 수령이 현금이 차변에 가야 되니까 얼마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이제 요렇게 샥샥 내려가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임대료로 모두 다 처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선수 임대료 처리를 하는 회사의 회계 처리 방침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방법대로 하면 접근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53,000원 나오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기초와 기말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53,000원. 3번 정답이에요. 됐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설명, 부가세법이죠. 5문제가 이제 부가세법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 참 말이 많은 문제가 또 뒤에 있어요. 부가세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죠.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도 최종 제품 완성한 장소, 4번은 직매장은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아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12번 갈게요. 자, 12번. 요거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금 판매의 경우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시험 문제 자주 안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맞습니다. 맞고요. 반환 조건부는 성취가 확정되는 때 맞고요. 이거 폐업 신고서 접수일인데 왠지 이게 폐업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날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폐업한 날, 폐업일입니다. 그래서 홍재무가 틀렸다. 정답 3번이고요. 뭐 이거는 맞습니다. 인출하는데, 인취하는데, 꺼내는데. 정답은 3번이고요.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신고서 접수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도한 바는 폐업일로 봐야 되는 건데 뭐 일단 뭐 책에 없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조금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 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엔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 기간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 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예정 고지를 하고 확정 신고 때 예정 고지를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거나 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더 신고하니까 틀렸고,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이제 세법이 이제 옛날에 2,400이었다 3,0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이걸 소액부 징수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게 금액이라고 하면 모두 세액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제품 운반용 전동지게차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토지 자본적 지출 안 되죠. 거래처 제공한 선물 접대비니까 안 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가 안 되죠. 케이블 TV 회사가 이거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시면 380만원인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회계 문제들이 조금 난해했고 부가세는 전반적으로 뭐 표현이 조금 이제 시험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아요. 부가세는 세금계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요.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거는 필요 없죠.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죠. 그게 차이가 있죠.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2, 3, 4번은 모두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리뷰를 그냥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바로 실무 리뷰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